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10가지 원칙,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깡통 건물 여부를 조심하라는 거하고 2번 계약서를 쓰고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3번 등기소 쉬는 날에 잔금일을 정하고 4번 특약사항에 양력을 위한 일정한 취지의 문장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취지의 문장을 넣습니다. 좀 더 자세한 특약사항은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축 빌라를 피하라는 겁니다. 6번 위조 신분 증인 여부를 확인하고 7번 등기부등본을 최소 4번 확인하고 단계별로 물건 알아볼 때, 계약할 때, 계약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8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되고 9번 신탁 등기인 경우는 신탁 원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깡통 건물 여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선 이 깡통 건물은 전세가율인데 이 전세가율이 70 내지 80%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최소. 우선 이 전세가율을 하는 것은 미납세금이라든가 근저당권 대출 있는 거 그리고 내보증금까지 합해서 총보증금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이 합한 금액이 건물 가격 대비해서 한 70 내지 80%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70 내지 80%로 하는 것은 경매 시에 한번 유찰이 됐을 때의 최저 매각가를 예상한 금액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이 되면 한 20% 정도가 이제 깎아져서 최저 매각가가 결정이 되죠. 다음 2차 유찰 때에. 그리고 인천이라든가 수원 같은 데는 30%가 깎아지죠. 인천이라든가 수원 같은데. 그리고 이 갭투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갭투자 같은 경우 깡통 건물과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전세 보증금하고 매매가하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갭투자를 하신 분들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자기가 내줄 돈이 없어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다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전세 가격도 같이 하락한 그런 시세에서는 전세가 3억이 들었는데 하락이 돼서 예를 들어서 2억 시세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1억이 차이가 나는데 1억 돈이 없어요. 이 갭투자 하신 분이. 이때 문제입니다. 갭투자한 건물에 전세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1번에 깡통 건물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잔금일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선 잔금일 날에 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전입신고 효과는 다음날 0시에 발생을 해요. 다음날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0시고. 그런데 만약에 이 잔금일 당일날에 집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대출은 잔금일 당일날에 발생을 합니다. 이게 대항력의 이길 규정 때문에 그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3조에는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대출은 근저당권이죠. 이 근저당권은 등기부 등본 519에 기재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조에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는 접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라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전입신고 세대 열람을 해봐요. 그랬을 때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대출하는 잔금일 날을 확인했을 때 전입세가 돼 있네 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느냐 여부도 계약서만 들고 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을 아직 안 치른 상태이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기소가 쉬는 날에 주말이나 공휴일을 잔금일로 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의 이익일 규정 때문에 그래요. 2번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항력에 대한 예시인데요. 토요일을 잔금일로 정했으면 이 전세권자의 권리는, 즉 대항력은 이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즉 여기서 토요일 날에 잔금일이면 이때 이사할 거지 않습니까? 이삿짐 옮기고 점유라고 그러죠.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즉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데 전입신고는 아까 2번처럼 미리 해놓은 상태죠. 해놓은 상태이고 이제 점유만 하면 되는데, 점유라는 게 잔금을 치러야지 이삿짐을 들여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 토요일 날에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전세권자의 권리는, 대항력은 다음날 0시라고 그랬죠. 일요일에 0시에 발생을 합니다. 이때부터 대항력이 생겼어요. 근데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 나서 그 날에 은행 대출을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신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도 안 되죠. 언제 됩니까? 월요일날 9시에나 돼요. 은행이 또 9시에니까. 그러면 근저당권은 빨라야 월요일날 9시 발생합니다. 누가 더 빨라요? 전세권자가 빠르죠. 그리고 또 일요일날, 공휴일날 또는 법정공휴일 이런 날에 잔금일로 정했다고 해보죠. 전세권자의 권리는 월요일날 0시 발생을 하고 근저당권의 권리는 월요일날 9시 발생합니다. 왜? 은행 문이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기공무원이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9시. 전세권자는 0시. 그러니까 이것도 전세권자가 빠릅니다. 이게 세 번째 주의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집어넣습니다. 우선 전세 계약을 할 때에 아까 살펴봤죠, 대출. 그런데 이 대출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잔금일에 대출처럼 똑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집주인이. 그럼 이 매수인이 있는데,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있죠. 있는데 이 매수인하고의 관계에서는 이 매수인의 권리는 그 날 발생을 합니다. 잔금일 날. 근데 전세금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을 하죠. 누가 먼저예요? 매수인이 먼저입니다. 아까 대출에서 은행이 먼저인 것처럼. 그래서 소유권에 있어서는 이 매수인이 소유자예요. 그럼 나는 전세 계약을 했지만 이미 팔린 집 주인하고 계약을 한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재 집주인은 매수인인데. 그래서 이 매수인이 당신 누구야? 나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 하면서 집 빼 하면은 나는 전세금 하나도 못 돌려받고 이 매수인한테 어떤 권리 주장도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잔금일 날에 대출을 실행하는 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의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이건 대항력의 이익 규정 때문에 그렇죠. 잔금일 다음 날까지 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계약 당시에, 이거 중요하죠. 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 상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위, 근저당권 설정, 즉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한다 등의 취지의 문구를 넣습니다. 물론 이거는 처벌을 각오하고 사기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의미가 없죠. 이런 문장들이. 그렇지만 정상적인 경우 그런 극단적인 사람 빼고는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단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특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집주인인 갑에서 흘러온 경우 이런 경우는 전세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건데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집주인은 언제든지 자기 집을 팔 수가 있죠. 내가 전세 사는 동안에 집을 못 판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유재산 침해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은 언제든지 집을 팔 수 있어요. 우선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이 매수인은 내 전세 보증금을 면책적으로 인수를 합니다. 내 전세 보증금을 이 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이 갑을 믿고 전세 계약을 한 거고, 그리고 또 갑의 재력을 믿고 전세 계약을 한 건데, 을로 소유자가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을이 갭투자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럼 내가 불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하면 나 계약을 해지할게요. 그리고 계약한 집주인인 갑한테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그럼 이런 문구 써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매도인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놓으면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은 계약서에 이런 특약사항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5번째는 신축 빌라를 피하라는 겁니다. 특히 갭투자인 경우에 무갭투자, 초과갭투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2억인데 매목가도 2억인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갭투자한 매수인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소유권 이전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을 스스로 자기 자력으로 돌려줄 수 있는 자력이 없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걸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가 매매가인 2억을 초과해서 2억 5천인 경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전세를 놓으면서 5천만 원을 더 버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내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전세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매수인이 무자력자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는 피하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는 시세를 잘 모르는 그런 세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 파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이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근처에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시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신축인 경우에는 시세가 형성이 안 되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6번째입니다. 위조 신분증 인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전세 계약을.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에 사는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 두어 달 살다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을 위조를 해요. 자기가 이 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얻죠. 신분증도 복사를 해서 하나 어떤지 자기가 사진을 찍든지 하죠. 그래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신분증인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있죠. 둘 다 전화로 확인하는 법,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법이 있는데, 주민등록증은 전화가 빠릅니다. 1382 누르시고 순서별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반면에 운전면허증은 인터넷이 빠릅니다. 경찰청 교통면허 24에 들어가시면 이것 또한 순서별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6번째 주의사항입니다. 7번째는 등기부등본을 최소 4번은 확인하라는 겁니다. 1번은 건물을 알아볼 때입니다. 중개업소에서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에 가압류라든가 가등기 등 이상한 것이 있으면 아예 보지 말아요. 그런 집들을. 두 번째, 계약일입니다. 이 계약 날짜에 이런 집을 알아볼 때 하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계약하지 말아요. 세 번째는 계약 후에 계약할 때하고 생겼는지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아직 잔금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잔금일 날에도 이 돈이 들어가면 진짜 끝이죠. 변경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8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물 대장도 떼봐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우선 전세 사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사기 중에 하나가 총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해서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총보증금은 개념이 단독주택에서 나와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을 때에 이 건물이 단독주택인지 다중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총보증금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금 대출을 만약에 내가 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면 전세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원룸이라든가 전세 계약하러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런 주택이 아니고 사무실, 병원, 학원, 고시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위반 건축물하고 딱 떠요.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하나 떼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 용도에 봤을 때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고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생이기 때문에 전세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85제곱 이하여야지 전세금 대출이 나오죠. 이게 바로 8번째 주의할 사항입니다. 9번째는 신탁 등기인 경우 신탁 원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에 보시면 4번에 소유권 이전해서 이렇게 신탁 되어 있습니다. 신탁자에서 주식회사가 되어 있죠. 이게 등기부등본 보면 이렇게 신탁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신탁 원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신탁된 경우 집주인은 위탁자이고 신탁회사는 수탁자이고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권리자와 계약하는 문제하고 대출이 숨어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집주인이 내가 집주인이야 신탁회사한테 잠깐 맡겼을 뿐이야 해서 나하고 계약해야 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단 그런 신탁원부에 집주인한테 위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건데 만약에 위임자가 없는 집주인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인 계약이어서 살고 있는 자체가 불법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퇴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이 숨어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 대출은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죠.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라고 해서
표제부가 있고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 보시면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채권 최고액이 10억 얼마가 있네요. 그리고 채무자는 대출받은 분이고 근저당권자가 은행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출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탁 등기로 받은 부동산은 대출이 등기부에 표시되지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더라도. 그래서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탁 원부를 떼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탁 등기인 경우는 신탁 원부를 떼어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9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겁니다. 이 보험을 취급하는 데는 세 군데가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죠. 이런 경우에는 약관에 잘 따르면 돼요.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고가 있는데, 우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즉 전세계약서를 사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든가,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고의성이 없는데도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이 대항력 우선 면제권의 문제하고 무시적 갱신의 문제예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해야지 한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주고 대신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항력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전세계약 시에 잔금을 치른 당일날에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는데, 중간에 전출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무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적 갱신이 돼서 보증 사고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보증 사고라고 하는 것은 허그의 약관의 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즉 전세 기한이 다 돼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1월 내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증 사고예요. 이렇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증 사고인데, 만약에 전세 기간이 종료가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보증 사고가 아니죠. 아직 전세 기간인데.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게 무시적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시면 이랑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 경우도 똑같이 6개월 전부터는 없어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해서 임대기간은 이때에 2년으로 보죠. 그래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전세기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10가지 경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10개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